그 출퇴근 시간에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이 웹툰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 포털 회사에 따르면요. 한 달 기준으로 전 세계 1억 8천만 명의 구독자들이 이 만화, 웹툰을 즐긴다고 하네요. 웹툰 작가 잘만 하면은 정말 큰 성공을 또 거둘 수도 있는 시대이고요. 이게 또 해외로 뻗어나가고 드라마나 만화로 재탄생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산업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웹툰 작가 이종범 작가와 함께 이 웹툰 세계를 한번 속속들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범 작가님. 네, 15년 차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15년이나.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벌써. 대단하십니다. 그 대표작이 네네. 닥터 프로스트죠. 네, 맞습니다. 이게 네이버에서 엄청 오랫동안 연재가 됐더라고요. 네, 10년 동안 연재했으니까요. 그렇게까지 길게 할 작품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해보니 맞습니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닥터 프로스트는 어떤 작품이었나요? 네, 제가 연재를 시작했던 당시에는 웹툰계에서 전문 소재를 다루는 작품이 좀 없었는데요. 아하. 제가 전공이 심리학이었다 보니까 네. 이제 심리학자가 나와서 수많은 정신질환이나 뭐 마음의 병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치료해주는 내용으로 시작했다가 네. 뒤쪽에 가면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병폐들이라거나 사회 현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내용으로 좀 확장되는 전문 심리학 소재 전문 만화 이렇게 소개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하셨고 네네. 또 만화를 좋아하셨고 그렇죠. 그걸 두 개를 접목을 해서 심리학을 다룬 만화를 만드신 거고요. 그렇게 됐네요. 근데 보니까 그 의학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전문 소재를 다루려면 수많은 분들을 취재를 해야 되고요. 공부를 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 막 자문해 주신 네. 의사 선생님들 성함도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웹툰에. 야, 근데 그거를 10년 넘게 하셨다. 근데 사실 10년까지 이렇게 하나의 뭐라 해야 됩니까? 만화 소재? 네네. 제목을 그렇게 쭉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작품마다 좀 달라가지고요. 왜 드라마 같은 경우도 뭐 얼마나 길게 하냐고 물어보면 단편도 있지만 굉장히 장수하는 드라마도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만화 같은 경우도 처음 계획했을 때는 뭐 한 1년만 해야겠다 싶다가도 독자들의 반응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뭐 3년, 5년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작품마다 다른 것 같아요. 생명력이라는 것이. 이걸 또 시즌제로 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10년 넘게 하셨다. 그것도 네이버라는 핵심 포털에서. 네. 그러면 이게 저희가 경제 방송이다 보니까 네네네. 이 웹툰으로 얼마를 버셨습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벌써 여쭤보면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죠. 네. 뒷부분에 여쭤볼게요. 뒷부분에. 알겠습니다. 우선은 웹툰 하나 보면은 네네. 한 편이라고 해야 될까? 네. 한 편 보는데 꽤 길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됐습니다. 스크롤 쭉쭉쭉쭉쭉 내리고 네네. 예전처럼 무슨 뭐 한 32컷 뭐 이렇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네네. 50컷, 60컷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평균이 80컷이고요. 근데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스크롤 한 2번 내리면 끝나는 네, 되게 짧은 거 많은데. 짧은 일상 만화나 개그 만화, 사컷 만화들도 많았지만 그래서 그거는 그게 이제 웹툰이니까 짧게 본다 막 이랬었던 건데. 그게 한 15년 전의 얘기였고요. 지금은 긴 호흡의 장르물이나 뭐 무협, 판타지, 스포츠, 연애물 이런 게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독자분들이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분량이 얼마일까에 대한 연구도 되게 오래 진행이 됐어요. 그걸 가장 많이 연구한 게 한국의 웹툰 작가들이다 보니까 그 결론이 나온 게 아무리 짧아도 한 60컷 정도 넘어가줘야 독자들이 한 덩어리의 이야기를 봤다는 느낌을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인기 있는 작품들, 메이저 작품들 보면 보통 한 편에 짧아도 60컷, 보통은 80컷. 그리고 어떤 이야기의 1화 마지막 화 같이 중요한 화들은 뭐 140컷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한 편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혹시 그게 한 편당으로 뭐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네네. 원고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길이가 길어지면 네. 이게 몇 편으로 나누는 거랑 한 편으로 길게 네, 연재를 하는 거랑 네. 어떻게 됩니까? 한 수익이? 편이 길이가 길어지면 사실은 작가에게는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한 편의 분량이 길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원고료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 작가 본인이 지금까지 따라온 독자들에게 만족감을 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욕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받더라도 이번 화는 여기서 끊지 말고 내가 조금 더 몸을 갈아 넣어서 예. 분량을 길게 뽑아야 독자들이 감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사실 약간 눈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정도 돈 받고 이렇게 일해도 되나 싶은 느낌이 안 드는 건 아닌데 댓글을 보잖아요. 네. 그럼 그 독자들이 지난주부터 기다려온 게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내가 좀 더 고생하자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마지막 화를 그릴 때 뭐 2배 그리고 하는 거죠. 어떤 직업의식, 책임의식. 그 작가로서의 어떤 에고, 어떤 그 자존심 같은 것도 있고요. 네. 저의 얄팍한 생각으로는 60컷짜리를 이제 10컷이 6편으로 나누면 6배를 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그럼 독자들이 안 보아주겠죠. 그럴 수도 그러면 이제 고려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가 지금 최소한 5, 60컷 이렇게 된다라는 80컷까지 갑니다. 80컷까지. 네. 그러면 그거를 예전에는 만화 그리시는 분들이 일일이 스케치하고 채색하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네. 다만 그게 컴퓨터, 전자펜 네. 이걸 활용한 건데 네. 그걸 그러면 일일이 다 하게 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좀 나눠서 하게 돼요? 어떻게 돼요? 정말 다양한데요. 예. 뭐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혼자서 시나리오 쓰고 찍고 편집 다 하는 단편 영화가 있고 정말 블록버스터 영화가 있는 것처럼 네. 웹툰에서도 작가 혼자서 거의 모든 걸 다 하는 작품도 있지만 어시스턴트라고 부르는 이제 옛날에는 문화생이라 불렀지만 지금은 이제 문화생보다는 직원에 가까운 게 어시스턴트예요. 아하. 그 어시스턴트 분들을 고용을 해서 뭐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막 5명 넘게 고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양하죠. 그런 경우는 이제 각 공정별로 좀 일을 분담해서 맡기기도 하고 작가는 영화로 치면은 감독에 해당하는 느낌으로 좀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네네. 예전엔 진짜 문하생이라고 해서 그냥 밥 먹여주고 그렇죠. 재워주기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는 가르쳐만 주세요. 이랬는데 네. 지금은 그랬다가 열정페이 논란에 뭐 난리가 나겠죠. 큰일 나죠. 큰일 나고요. 문화생에서 중요한 건 내가 널 키워주고 가르쳐주겠다는 게 깔려 있는 건데 네. 지금은 한국에 너무나 좋은 교육기관도 있고 또 예전에 비해서는 지망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어떤 작가 밑에 들어가서 문화생처럼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실력을 갖고 와서 돈 받고 일하는 보조 작가나 직원 느낌으로 변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제는 이제 상하 관계가 아니라 좀 동등하게 맞습니다. 계약 관계. 상하관계라면은 큰일 납니다. 이제 선진국이 되었으니까 우리 미래의 동료니까요, 또. 네. 미래의 동료. 네네네. 또 중요한 게 사실 만화는 상상력의 산물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거를 또 그냥 앉은 자리에서 뭐 그냥 막 떠오르는 걸 또 아닐 테고요. 창작을 한다라는 게 또 괴로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어디서 그 소재들을 떠올리세요? 보통 작가님들마다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대상을 좀 들여다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관심 대상. 어떤 분들은 그걸 뭐 덕질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네네. 또 어떤 분들은 공부라 부르기도 하는데 다들 뭐 취재라 부르기도 하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전문 소재를 좋아하니까 네. 또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의 일상 같은 게 어디서 나온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들여다봐요. 막 하루 종일 앉아서 보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또 제 동료 작가 중에서 지금 10대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이 주 소재인 분은 뭐 학교 인근에서 커피숍에 앉아서 아이들 등하교하는 모습, 뭐 싸우는 게 가끔 보이면 어떻게 싸우나 뭐 이런 것들 들여다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심 갖고 계속 이렇게 보는 데서 꽤 많은 소재가 나옵니다.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뭐 경제 만화 그리시는 동료분들 보면 네. 본인도 계속해서 경제 뉴스 늘 챙겨보고 본인도 투자해보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큰 의미에서 보면 다 비슷하게 공부, 취재, 덕질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죠.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요. 네. 경제 만화가 네네. 이 돈이 됩니까? 사람들이 봅니까? 경제 만화를? 왜냐하면 네네. 사실 이제 경제라는 것 자체가 다른 만화 소재보다 네.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거든요. 그 경제 만화에도요. 예. 경제 교육 만화가 있지만 예. 경제 극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뭐 경제적인 것들을 둘러싸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극처럼 드라마가 더 중요하죠.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그런 느낌이죠. 아. 그것도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리면 재미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근데 또 작품도. 경제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그리면 더 재미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학습 만화로 많이들 빠집니다.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학습 만화. 그럼요. 제 데뷔작도 투자의 여왕이라고 아예 그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배워나가는 내용으로 데뷔를 했어요. 대표작을 하기 전까지는 저도 그런 걸 했죠.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작가님이 네이버 웹툰에 이제 진입을 하셔서 거기서만 10여 년 네. 연재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때는 그 네이버 웹툰도 초창기였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 큰 포털 사이트랑 같이 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런 경력도 없는 지망생이나 갓 졸업한 전공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모전이나 네. 그런 대형 플랫폼에서 아마추어 작가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게시판이 있어요. 그곳에서 뭐 고료는 없지만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아마추어 게시판
도전 만화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일종의 막 등단하듯이. 네네네네. 음악으로 치면 버스킹 같은 거죠. 그런 곳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경력이 조금 생기고 나면 그런 대형 플랫폼의 만화 담당자들에게 직접 내 원고를 보내서 투고라고 하죠. 그렇게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눈이 있는 거죠. 공모전이 있고 투고가 있고 그다음 그런 아마추어 게시판이 있고. 근데 결국 이쪽은 그렇게 정식으로 열려있는 문과 무관하게 재밌는 작품을 그리기만 한다면 사실은 모든 플랫폼에서 관심을 가져요. 예전에 어떤 작가님은 그 뭐였죠? 그냥 취미 생활하는 커뮤니티에 네네.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자기가 그려서 올렸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때부터 그냥 취미 생활이 정말로 작가가 된. 네. 그러니까 그렇게도 가능한 거네요. 그럼요. 아까 정해진 루트가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대문 같은 거고요. 예. 수많은 쪽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버스킹이라고 잠깐 비유를 드렸는데 네네네.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냥 꾸준히 퇴근하고 한 컷씩 그려서 올렸는데 그 인기가 많아졌다. 만약 그러면 이런 대형 웹툰 플랫폼의 담당자들은 언제나 그런 커뮤니티들에서 만화가 올라오면 봅니다. 언제나 새로운 작가를 또 등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문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만화를 그냥 취미삼아 그리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회가 있죠. 물론 대형으로 가는 것은 좀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네. 어디에서든 노출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고 봐야죠. 그러네요. 오늘 저희 지금 이야기 나누는 분은 닥터 프로스트라는 이제 대표 작품을 쓰신 웹툰 작가 이종범 작가와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 이종범 작가님이 그 교단에 네. 저 대학 강단에 네네. 서시기도 하지 않아요? 네, 한 6, 7년 정도 전공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대학교는 관두고 네. 아카데미에서 또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산업적인 것도 좀 한번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 네네. 우선은 거의 다 만화였다가 네. 언제부터 이게 웹툰이라는 시장이 열리게 됐을까요? 웹툰을 뭘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조금씩 사람마다 다른데요. 네. 사실 한국의 만화가 제일 발전했던 시기가 95년도쯤이거든요. 95년. 그때가 지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만화 잡지 세대, 출판 만화 때의 황금기예요. 네. 95년부터 99년까지 그 한 4, 5년 동안 거짓말처럼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인터넷 초창기여서 막 뜬 게 아니고요? 출판 만화 시장이 몰락하기 시작했죠. 출판 만화 시장이. 잡지 폐간이 계속 되어가던 때가 95년 이후에 한 5년 기간이에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만화 잡지 많았죠. 많았죠. 매주 나오는 잡지 사러 줄 서고 그랬잖아요. 무슨 점프, 챔프.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예. 그런데 이제 한 99년도쯤 되면 이제 한국 만화 출판 만화 잡지들이 거의 다 폐간한 상태고 몇 개만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만화가들은 사실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어디에서 활동을 할 거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99년 2000년대쯤에 한국에서 많이 보였던 게 개인 홈페이지, 네네네. 그다음에 블로그 네. 이런 게 막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다가 그냥 한 컷씩 올리기 시작한 게 웹툰의 시초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인 홈페이지 만화, 일상툰 이런 것들. 하지만 이제 정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웹툰 같이 플랫폼에 웹툰이 많이 모여 있고 서비스됐던 것은 2000년 완전 초반, 2004년 이 전후에 네. 다음 만화소 세상과 네이버 포털 이 두 가지가 생기면서부터 이제 정식으로 웹툰 시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그럼 웹툰도 이게 시대별로 좀 특징이 있습니까? 그럼요. 초창기랑. 네네네. 어때요? 아이돌 문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1세대 아이돌, 2세대 아이돌 이렇게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웹툰도 초반부에는 일상적인 이야기와 개그 만화가 주를 이뤘던 시점이 있어요. 예. 물론 그때도 당연히 미생 그리신 윤태호 작가님의 내부자들이라거나 강풀 작가님의 순정 만화 이렇게 스토리 만화가 있었지만 네. 그런 작품들은 수적으로 좀 적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출퇴근하다가 지하철에서 잠깐씩 보는 웹툰들은 대부분 마음의 소리 같은 것들 짧고 일상적인 얘기들이 많았고요. 그러다가 2008년 10년 요 사이 때쯤에 본격적으로 유료화 시장이 열리거든요. 이 전까지는 웹툰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들은 다 무료로 보고요. 네. 그 트래픽이 광고 수익으로 바뀌어서 그걸 가지고 작가들에게 고료로 나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 있는 작가들은 좀 고료를 많이 받고 인기가 없으면 고료가 좀 낮은 정도 차이가 있었죠. 근데 이제 2010년 전후로 해서 유료화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독자들이 원래 무료로 보던 건 무료로 보지만 미리 다음 주 걸 먼저 보고 싶어. 이런 식의 어떤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런 추가로 생긴 욕망에만 과금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유료화가 열립니다. 그때부터는 기존 시장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들어오게 되고 매출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사실은 매출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일상 만화만 많은 게 아니라 뭐 판타지 무협, 뭐 로맨스 판타지 정말 많은 작품들과 장르들이 꽃을 피게 되죠. 그게 2010년 전후고요. 저도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2014년 5년이 지나면서부터는 개인 작가들만 있었던 시대가 지나가고 스튜디오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네. 이건 이제 한 명의 작가가 몇 명의 어시스턴트를 고용해서 화실처럼 운영하는 작품이 아니라 네. 회사 차원에서 검증받은 웹소설 원작을 IP를 구매하고 거기에 이제 작화가를 비롯한 팀을 한 10명에서 15명씩 가끔 투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블록버스터 같은 느낌의 굉장히 규모가 크고 퀄리티도 높고 분량도 많은 종류의 만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것도 생겼죠. 그렇게 세대가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은 어때요? 정말로 지금은 장르만 하더라도 셀 수 없는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가장 최근에 좀 유행한다라고 해야 될까? 좀 흐름을 좀 잘 타고 있는 장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언제나 인기 있는 장르는 학원 액션이라고 볼 수 있는 학원 10대 액션. 학원 액션이요. 10대들을 주인공으로 한 액션 만화, 로맨스, 청춘 성장물이 언제나 인기가 많지만 그래도 뭔가 키워드로 보자면 한 5년 정도 전부터 많이 회자되던 키워드는 회빙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회빙환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회빙환. 이쪽 업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이게 회귀, 빙의, 환생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이 세트를 모아놓고 거의 이 안에서 약간의 어떤 차별점을 줄 뿐이지 대부분 이 안에서 창작을 한다는 느낌으로 만들어진 키워드가 회빙환인데 이것은 웹소설에서 만개했던 키워드고 말 그대로 이제 판타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 회빙환 안에서 네네네. 로맨스 판타지로 갈 것이냐 무협으로 갈 것이냐 현대 판타지로 갈 것이냐 이렇게 좀 갈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장르 문학의 뒤를 잇는 것이 웹소설 쪽의 이 회빙환 키워드고 네. 이 회빙환 키워드 안에서 웹툰화되는 작품들이 좀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건 이제 매출 기준에서 중요한 키워드라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그것과 무관하게 굉장히 개성 많은 개인 작가들의 작품들도 있습니다. 야, 그러네요. 학원물도 거의 어떻게 보면 영원한 소재가 그렇죠.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작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웹툰만이 줄 수 있는 매력은 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재미는 있고 네. 요즘엔 또 모바일로 간편하게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말들을 해요. 네. 왜 이렇게 많이들 볼까? 네. 근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출근 시간을 뭐 퇴근 시간 아니면 대학생들 공강 시간 이럴 때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을 때 극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OTT를 보는 사람도 없어요.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자기 전에 갑자기 OTT 틀면 기본 40, 50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일상 속에서 조각난 짧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걸 통해서 한 번 보는데 3, 4분이면 되는 웹툰이 제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점점 짧아지고 쇼폼이 되고 있는 분위기하고도 맞물려서 일상의 사이사이에 가장 강력하게 침투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웹툰 말고도 웹소설도 같은 분위기로 잘 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웹소설도 좀 짧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분 만에 볼 수 있는 것들. 뭐 문예 소설이나 기존에 있던 책 단위의 소설보다는 웹툰처럼 좀 더 짧게 또 빠른 호흡으로 볼 수 있는 소설들이 많으니까요. 웹툰 웹소설이 지금 그 어떤 현대인들의 일상 사이에 침투하기엔 제일 좋은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지난해 웹툰 수출 규모가 1억 달러를 넘었었다 하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웹툰이 해외에서도 이제 통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해외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좋아할까요? 같은 이유입니다. 사실은 이 폰을 손에 들고 사는 것은 이젠 지구 단위의 현상이잖아요. 이제는 만국 공통. 그렇죠. 거기다 나라에 따라서 예전에는 뭐 이미지 전송 속도가 좀 느렸던 나라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또 살아가는 사이클도 사실은 지구인이면 거의 비슷해지는 게 됐단 말이죠. 그러네요. 남는 시간 짧아지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만화를 안 보던 나라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기존에 봤던 출판 만화보다 조금 더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다른 방식의 감동을 주는 느낌으로 뭔가가 탄생했다라고 그 사람들 보기에 나왔다면 굳이 안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무슨 남극의 북극의 쇠빙선처럼 웹툰, 세로 스크롤 만화, 컬러 만화, 뭐 모바일 만화 같은 것들 전혀 모르던 나라에서 처음으로 소개하고 아주 파괴력이 강한 작품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영업하고 선보이고 이러고 있는 걸 한국의 플랫폼들이 하고 있는 거죠.
7939님이 웹툰이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순위를 다투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또 떠오르는 다른 나라는 또 어디가 있냐고 물음을 주셨네요. 사실은 한국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로로 스크롤 한다는 형식이 뭐가 다르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책으로 보다 만화책하고 웹툰이 뭐가 다르냐.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 보통 연극이랑 영화만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뿌리는 같은데 거의 모든 문법이 다릅니다. 문법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책으로 보는 만화와 웹툰은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컷이 나눠져 있고 말풍선이 있다는 공통점만 있고요. 네. 어떤 방식으로 그려야지 사람들이 재미있게 잘 볼까에 대한 모든 연출 문법이 다 달라요. 사람들한테 소구하는 방식이 다르다. 완전 다릅니다. 그건 드라마와 영화만큼 다르고 연극과 영화만큼 다른데 네. 독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모르셔도 되고요. 저희만 아는 건데 예. 그런 것들을 처음 개발하고 연구했던 노하우가 한국에 다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열심히 따라오는 중이고요. 그래요? 일본은 당연히 만화 역사가 길고 굉장한 작가들이 많다 보니 빠르게 그런 것들을 습득하고 재현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뭐 북미나 동남아시아 쪽의 현지 작가들을 보면 아직 한국에 있는 웹툰 작가들만큼 이 매체에 친숙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그것도 뭐 저는 금방 따라잡힐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들에 따라 전략이 좀 다르지만 그 나라의 현지 작가들을 키우는 게 중요한 플랫폼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금방 뭐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웹툰 시장은 우리나라가 연 것이다. 열었죠. 발명한 매체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그래서 또 해외에서 통하는 거고 다만 또 해외에서는 쫓아오는 건 또 시간 문제고. 그렇죠. 이 역시 현지화를 또 해야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도 상장을 한다. 이런 또 추진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네. 본사가 미국에 있죠. 그래서 해외로 계속 뻗어나가려고 하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해외에서 계속 잘 통할 거라고 혹시 보세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지 않는데 예. 다만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소재와 스타일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현지 작가들이 웹툰 보고 자라서 웹툰 그리는 현지 작가가 되기를 바라고 약간 현지화 전략을 많이 하는 거고요.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미 검증되고 매출이 많이 올라와 있는 일본이나 한국의 작품들을 그쪽에 소개하는 쪽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둘 중에 어떤 게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작가들도 잘 모릅니다만 이제 관심 갖고 있죠. 네. 예전에는 그 대중문화 역시 우리나라에도 제이팝이 인기였던 시절이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또 일본의 만화가 우리나라에서 또 굉장히 또 인기를 많이 끌었지 않습니까? 엄청났죠. 근데 지금 느끼시기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일본 문화에 대한 인기는 좀 많이 식었을까요? 그게 우리 웹툰이라든지 우리 문화의 경쟁력이 또 올라와서일까요? 근데 그 두 개를 전 별개의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요. 별개의 시장. 네, 초반에는 경쟁 상대라고 느낀 경우도 있었어요. 작가들 사이에서는. 예. 근데 지금은 여전히 책으로 보는 만화책의 강세는 일본 만화가 많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코믹스가 아니라 망가라 불리고 있는 일본 만화책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은 여전히 보는 사람들은 계속 봅니다. 다만 모바일을 통해서 주로 웹툰을 소비하던 사람들은 꾸준히 웹툰을 소비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종류의 시장이 열리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일본의 대형 만화 출판사의 담당자 편집자들이 한국으로 단기 연수를 일주일 정도 왔었어요. 이게 이제 세로 스크롤 만화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와 역사 같은 것들을 현지에서 배우고 싶어서 온 거죠. 거기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신기해하고 재밌어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만화를 그려서 세로로 배치해서 사람들이 스크롤 다운하면서 보도록 하는 게 끝이 아니라 네네네.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들어가 보면 끝이 없는 세계입니다. 야,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정부에서도 이 웹툰을 산업화하고 웹툰 산업을 또 해외로 많이 진출시키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하더라고요. 네네. 또 최근에 보니까 도서정가제라는 게 있는데 네네. 웹툰하고 웹소설은 제외한다라는 네. 방침을 또 세우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온라인에서는 웹툰, 웹소설 신작도 그럼 많이 또 할인할 수 있고 이러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웹툰 시장에서 웹툰 웹소설에서 아주 중요한 축 중에 하나는 어떤 식으로 독자들을 유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다음화 미리 보기에만 과금을 하는 방식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기다리면 무료지만 안 기다릴 거면 유료라는 형식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도서정가제 안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종류의 유료화 모델들은 모두 다 불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작가들의 수익과 매출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이슈였죠. 실제로
책의 형태로 유통되는 것과 웹상에서 짧은 호흡의 화단위로 연재되는 것 사이에는 모든 산업 시스템이 다르게 적용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디테일한 어떤 조율 없이 바로 도서정가제가 적용이 되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작가들은 판단을 했죠. 다행히 근데 이번에는 이건 좀 다른 형식의 유통 시스템이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제외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아까 잠깐 말씀 중에 기다리면 무료라는 네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기다무라고 기다무. 네? 기다무라고 줄여서 이걸 또 얘기하죠. 별 다 줄이네. 여긴 다 별 다 줄입니다. 여기는 거의 다 줄여서 얘기해요. 네. 기다무 네. 기다리면 무료. 근데 이게 바로 딱 그 회차가 떴을 때는 유료인데 네. 한 일주일 뭐 열흘 뒤 언제 풀립니까 이게 무료로? 점점 짧아졌어요. 이제는 어떤 작품은 2시간. 네? 그건 이제 독자들이 어느 정도의 2시간? 페이스로 보는지에 대한 아주 많은 연구를 통해서 예. 어떤 작품은 일주일 기다려서 네. 이제 뭐 일주일 후에 무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프로모션 기간 동안 뭐 신작이 들어왔다 그러면 3시간마다 하나씩 열어준다거나 이런 시스템을 열기도 하고요. 정말 작품마다 장르마다 아니면 이제 뭐 연령대가 어느 정도가 많이 볼까 싶은 거에 따라서 네. 다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알림 기다리고 있다가 네네네. 뜨면 야 떴다 그러면서 지금 딱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보다가 다 봤어. 그 다음 화는 유료인데 이제 강의 들어가요. 이번 강의 끝나면 무료가 돼 있겠지. 이런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하지만 이제 또 요. 웹툰을 많이 소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돈을 쓰시죠. 감사하게도. 이게 산업 측면에서 보면은 네. 최적의 그러니까 최상의 결과물을 뽑아내는 걸 또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요.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이제 회사 차원 네. 또 작가들도 벌어야 되니까. 그럼요. 근데 그게 기다리면 무료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흥행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겠네요. 미리 보기와 기다리면 무료 이 두 가지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기 때문에 작가들에게는 중요한 시스템이죠. 미리 보기도 그렇고 예고편. 네. 야, 그래요. 그 유료 결제하는 사람들의 뭐 비중 뭐 이런 게 좀 어떻게 따져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뭐 그 조사된 자료가 있긴 있지만 네. 플랫폼별로 작품별로 조금씩 달라서 오차 범위가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적은 경우라면 전체 독자 중에 한 2, 3% 정도가 유료 결제한다는 말도 있고요. 좀 유료 결제를 많이 하는 작품은 10%까지도 갑니다. 이게 다음 화를 안 보면 못 배기는 작품도 있잖아요. 네. 아주 스릴러 같은 추리물 같은 경우는 다음 화가 궁금하죠. 그런 경우는 궁금해 죽겠는 거. 네, 뭐 그런 경우는 독자 중에서 한 8%, 10% 정도가 유료 결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흘러가듯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보는 경우에는 그냥 한 주 기다리지 뭐 싶은 느낌도 있죠. 그런 경우는 한 2, 3% 정도가 유료 결제를 하기도 해요. 그럼 이 네. 웹툰을 끝낼 때는 항상 네. 정말로 절정해서 끝내야겠네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저희들의 노하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적은 수치가 유료 결제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너무나 전체 독자 수가 많기 때문에 유료 결제가 뭐 2, 3%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작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매출이고 창작에 큰 도움이 되죠. 9200님이 저는 기다리는 걸 못해서 한 달에 웹툰에 5만 원씩 사용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죠. 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0425님이 헐 작가님 웹툰 보고 수능 다시 칠 뻔했어요라고. 심리학 최고, 닥터 프로스트 최고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독자님. 아,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해 주시는 게 있어요. 네. 김종무님도 그렇고 6632님도 이 웹툰 불법 다운 문제가 심해서 작가들이 좀 힘들 듯하다라는 이야기. 그 불법 사이트들이 지금도 어떻게 기승을 부리나요? 정말 문제입니다. 끊이질 않나요? 한국 웹툰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한다면 바로 그 불법 사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웹툰 작가들이 굉장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입원하기도 하고 고질병이 아주 많고요. 운동선수급으로 다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왜냐하면 수면이 부족하고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면 예. 조금만 자기 관리를 못하게 돼도 마감이 바쁘면 아주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실제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도 늘 계세요. 이게 창의력도 발휘를 해야 되고 머리도 써야 되고 몸도 고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가 되게 중요하고 병원비로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내 만화가 올라가면 매출이 순식간에 많으면 3분의 1로 줄어들고요.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야. 근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종류의 불법 사이트들은 네. 대부분 불법 도박이나 각종 불법적인 것들을 광고 배너로 띄우고 있는 곳이 많아요. 즉 불법 웹툰을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사용해서 더 불법적인 다른 곳으로 유인하기 위한 사이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도박 사이트나 네네네네. 성인 사이트 광고가 거기 붙죠. 대부분이 근데 그런 막 것들입니다. 서버는 해외에 두고 있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범죄로의 게이트라고도 보는데 조직 범죄로도 인식을 해줘야 되고요. 거기다 대부분의 타겟이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유료로 과금할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가는 친구들이 대부분 10대 청소년들이 많은데 그 10대 청소년들이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에 노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아, 그렇죠. 네네. 이거는 그래서 국가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게 또 하나 차단하면 또 하나 생겨나고 맞습니다. 한 집단 잡아들이면 또 다른 집단 또 생겨나고. 네. 거기다 또 그 처벌의 수위가 이 사람들이 얻은 불법적인 수익에 비해서 너무 낮아요. 사실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종류의 불법 사이트들을 조직 범죄로 인식을 합니다. 오. 그럼 조직 범죄를 대상으로 하면 추징할 수 있어요. 그들의 수익금을. 그 처벌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어내놓고 약간의 뭐 과태료나 네. 벌금 이런 걸 내거나 보석금 정도라도 훨씬 적은 수의 금액의 돈을 내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법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뭘 해도 이렇게 다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라는 이야기들이 다들 업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남는 장사다. 그렇죠. 한번 걸려도 뭐 사이트 서버 새로 파지 이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안 없어지는 것 같은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죠. 그렇죠. 이런 걸 좀 국회에서 논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조금 더 이제 경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네네. 영화나 드라마나 제2의 창작물들이 막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예전에 뭐였죠? 뭐 지옥도 그렇고 신과 함께 뭐 네. 무빙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떤 그 만화적 상상력이 있는 건데 알고 보면 웹툰 기반이었고 그렇습니다. 이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작가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수익이 들어옵니까? 작품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또 계약에 따라서. 계약은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데요. 네. 그 드라마화되거나 영화화된 작품을 보고 네. 그 원작이 궁금해서 원작 웹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냐에 따라서 원작 작가에게 돌아가는 매출은 좀 달라지겠죠. 네. 근데 이제 잘 되는 경우에는 아주 큰 뭐 금액이 되기도 하지만 작품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도 굉장히 작가에게는 호재인 건 맞죠. 예를 들어서 그 2차 저작물인 뭐 영화나 이런 게 대박을 내면 네. 뭐 그 배우들이 러닝 개런티로 막 엄청난 돈을 받듯이 네네. 작가에게도 그렇게 돌아오나요? 작가가 러닝 개런티로 계약하는 경우는 없지 않은데 아주 드문 경우고요. 보통은 한번 그 판권을 판매하는데 목돈을 판권료로 받고 그 외에 작가님들 혹은 매니지먼트 회사나 뭐 이런 작품을 관리해주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서 아주 약간의 인센티브라거나 그런 계약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러닝 개런티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를 줄이고 이 작품이 잘 됐을 때 같이 잘 되자는 내용의 계약이잖아요. 초반엔 그런 좀 덜 받고 그런 경우는 판권료가 좀 낮아지겠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모델이 있긴 합니다. 선택의 문제. 그렇죠. 그리고 8784님이 작년에 검정 고무신 그 이우영 작가 너무 안타까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참 시끄러웠고 네네. 근데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었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계약의 중요성이라든지 이 업계에서 좀 자정 노력도 좀 같이 펼쳐져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좀 높았었잖아요. 많이 있죠. 그거 좀 개선이 됐을까요? 그 이후에? 사실 그 업계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다른 업계의 지인들을 만나거나 창작자들의 연합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거나 협회에서 일을 해본 경험을 비추어 보면 많은 개선점 아직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개인 창작자들의 업계들을 한 번에 보면요. 연극, 영화, 음악, 뭐 여러 방송, 여러 가지 업계를 동시에 보면 웹툰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아주 많은 부분 좋은 문화를 만들어낸 업계에 속합니다. 아, 비교적. 웹툰이 되면서 네. 네. 비교적 웹툰 쪽은 처음 데뷔했을 때 신인 작가들에 대한 처우라거나 계약사항 여러 가지 위험성 같은 것들이 뭐 엔터 산업이나 연극 영화 쪽에 비해서는 그래도 다행히 네. 아주 암적인 존재들과 함께 시작하진 않았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여전히 신인 작가들과 뭐 경력이 오래된 작가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 그 불균등한 처우 같은 것들은 있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죠. 실제로 그래서 신인 작가들은 이런 개인 작가이기 때문에 계약의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법무적인 도움을 주는 협회라거나 뭐 이런 헬프데스크
뭐 컨텐츠 진흥원에서 도와주는 여러 가지 상담 창구 뭐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제 제자들이나 신인 작가들 만나게 되면 계약서가 불안하다면 협회에 전화를 해서 협회와 함께 일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 상담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많이 퍼져 있어요. 또 이제 영세하게 또 의뢰 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그렇죠. 또 하나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자료 보면요. 지난해 1년 내내 연재를 한 웹툰 작가의 연 평균 수입이 8,8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 평균이 그렇죠. 예. 평균이. 이게 뭐 많다면 많은 금액이고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그 1년 전보다 2천만 원 가까이 줄었다는 데 있더라고요. 맞아요. 웹툰 시장 계속 커진다는데 네네. 왜 그러면 이들의 연평균 수입은 줄었을까요? 지금 업계 안에서 보고 있는 느낌은 코로나가 끝나면서 거품을 한번 걷어내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평이 지배적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확 벌었으니까. 그것도 있고요. 웹툰이 영상화가 되고 많은 매출이 나오고 특히 글로벌화가 되면서 세계화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웹툰 바깥에 외부에 존재하는 투자 시장에서 수많은 투자자들, VC들 이런 분들이 웹툰 내부에 돈을 투자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도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어떤 투자를 말하는 거예요? 웹툰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매출이 높은 작품을 만들어주세요. 같이 사업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돈은 웹툰계 외부에서 투자할 테니까 웹툰 작가 활동을 많이 했던 당신이 그 사업체의 대표가 돼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혹하는데요? 그냥 혹하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런 방식으로 생겨난 웹툰 스튜디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스튜디오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량도 다르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여파도 있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빠르게 많이 생겨났던 웹툰 제작 스튜디오나 회사들이 그중에서 역량이 좀 없거나 부족한 곳들부터 차례대로 합병되거나 사라지는 순서에 있거든요.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부터는 정말 실력으로 검증해야 되는 향후 한 1, 2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고요. 실제로 코로나 끝나면서 코로나 초반부에 웹툰 쪽으로 아주 크게 유입됐던 몇몇 장르들의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는 다들 이제 밖에 못 나가고 집에 있고 모바일로 뭐 뭐든지 해결했으니까 웹툰도 많이 봤었고. 특히 판타지 무협 이거는 코로나 전부터 후까지 안 변했는데요. 로맨스 판타지. 주로 이제 여성 독자분들 이런 분들은 코로나 초반에 아주 많이 유입되시고 코로나가 좀 한풀 꺾이면서부터 다시 외부의 다양한 활동으로 가신 게 아닌가라는 파악을 하고 있죠. 저희들은. 혹시 처우 같은 거는 어때요? 이게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것도 초임 작가라고 해야 될까요? 신인 작가요. 신인 작가들. 어떻습니까? 좀 예전에는 글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초반에 너무 좀 힘들다. 이게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 많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떨까요? 사실은 신인 작가와 뭐 인기 작가 사이에서의 수익 차이는 대부분의 예술계 창작계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긴 하잖아요. 근데 그 차이를 어떻게 메꿀 수 있냐 혹은 처음 시작하는 작가가 생활은 가능한 정도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웹툰은 창작에 들어가는 노동 강도가 너무 큰 게 좀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업계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금액으로 신인 작가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많은 금액이 뭐 헬스장 비용이나 치료비, 뭐 병원비로 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처우 개선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이게 업계 안에서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스포츠 선수랑 비슷합니다. 본인이 잘하면 너무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본인이 관리를 안 하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연습을 안 하면 또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좀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죠. 이제 웹툰의 세계 이야기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노동 강도. 네네네. 그 또 하나 드는 생각. 요즘에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내가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은 그림을 또 대신 그려주기도 하고. 이거는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AI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업계의 공통점은 과도한 공포와 과도한 환상이 공존하고 있는 시기라고 좀 봅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획기적인 신기술이 나오면 그 두 가지가 지배한다고 좀 보는데요. 시간이 좀 흐르고 이걸 직접 좀 써보고 일상화가 돼줘야 좀 더 냉정하게 이 기술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웹툰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인공지능을 통한 이미지 생성을 과하게 두려워하거나 과하게 환상을 가진 분들이 모두 공존해요. 저는 그 가운데에서 지금 당장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자리를 빼앗아갈 단계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당장이라도 인공지능의 부분적인 기술들을 내가 한번 가지고 놀아보고 내 작업에 활용해보기 위해서 좀 시간을 들여보는 게
단순히 취재 영역에서뿐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태도로서도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당장 뭐 단순 작업 같은 것들은 꽤 큰 도움을 주고 있긴 합니다. 저만 해도 차기작 구상을 위해서 대화 상대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 쪽으로 쓰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그것도 뭐 몇 년 안에 해결될 거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재단할 수 없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잘 사용하는 사람에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과학의 두려움을 가지고 배척한다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이종범 작가님은 어떤 그 전문 영역, 뭐 심리학이라든지 전문 영역에 대해서 또 그림을 그리시기도 하니까요. 천덕애님이 다시 오프라인 종이 만화를 선호하게 되는 시대가 될 것 같다고. 근데 이게 요즘에 또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이제 책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작가님도 그런 걸 또 쓰셨었고, 야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네. 웹툰 작가 이종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